네, 지난주부터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장님께서 우리는 누구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 좀 이어서 살펴볼게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곤란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써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월세를 잘 주지 않을 때, 자, 이럴 때는 집주인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월세의 경우에는요, 월마다 차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월마다 차임을 지불을 하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제 날짜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혹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어떻게든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밀리게 됐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 차임을, 우리가 이제 월세를 월 차임이라고 하죠. 월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으면 명도를 당할 수가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연체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연체한 사실이냐, 아니면 현재 연체 중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연체하고 있지 않다. 2기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의 금액으로 연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명도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체한 사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연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체가 2번, 2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두 번 두기가 아니고요. 2번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현재 200만 원 이상을 연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명도의 대상이고요. 만약에 90만 원 정도 지금 연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명도가 되지 않는 18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명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기에 상응하는 금액, 상가는 3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현재 연체 중이어야 우리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을 하고 명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상가의 경우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기 이상을 연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연체를 했다가 지금은 연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체한 사실만을 가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유형을 3개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 그 다음에 3번째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정 규모라고 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 환산보증금 6억 1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택에도 없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에도 없습니다. 다만 2번인 서울 같은 경우에 환산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하의 상가 임차인이 갖는 권리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10년 동안, 계약 입점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임차인이 그곳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임대차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약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번만 월세를, 주택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할 당시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한 번만 너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너는 명도당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써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특약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번 이상 연체한 상태이어야지 명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연체가 되었을 때는요, 그 연체에 대한 연체료 혹은 이자를 또 임차인한테 물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임차하고 있는 집이,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해야 될 그러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일자를 확정한다는 얘기는 훗날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없으면 내가 제일 먼저 보증금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는 선순위의 날짜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대차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거주 기간이라고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 2년이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입신고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전입신고는 기간 내에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와 그리고 전입신고를 받아놓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주인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임차인이 있죠. 그렇다면 전세권과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집을 임차하고 계약서를 쓰고 전세권 설정을 등기사항에 해 놓았다라고 하면 그 집이 나중에 훗날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만기 때에 빼주지 않는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빼주지 않았을 때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금액만큼 바로 내가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았다. 근데 주인이 만약에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당신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빼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경매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에는 보증금을 찾아오는데 절차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임차인이요.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능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임차인,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특례사항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의 특례사항이 아니라 민법 규정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찾아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의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한잔 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상을 내가 임대차 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은요, 나중에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신청이 필요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요.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살다가 불편할 정도로 집에 수리할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풍이 너무 심합니다. 방범창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갖가지 경우들 때문에 임대인한테 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임차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거주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요, 일단은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한테는 임대인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나서서 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해주는데요. 이 수리하고 원상복구라는 것과 좀 충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내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임대차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에 원래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에 원상태대로 회복을 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상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내가 한 10년 정도 임대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와도 통상적으로 닳아 없어지거나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통상의 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감가상각의 과정, 그리고 손모의 과정, 이런 것들까지 임차인이 원상 회복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과 원상 복구 요 두 가지에 대한 분쟁들이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대법원의 판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간의 경험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는 누가 수리를 하느냐라는 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요 누가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르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간 사이에 보일러 관리를 잘못해서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보일러가 동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일러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쟁이 경험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권고를 하고 있냐면요, 보일러의 전체 금액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빼라. 그러니까 앞으로 잔존 기간 있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10년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7년으로 보는데요. 10년 동안의 가격을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말고 남은 기간에 환산을 시켜서 남은 것만 귀책 사유가 있는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연재해나 화재가 났을 때에 만약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그냥 특정한 원인 모를 그런 화재가 났다 혹은 방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그 건물에 임차인이 임차할 수 있도록 다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까지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었던 개인 소지품이라든가 물품, 비품 이런 것들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복구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자는 수리비 청구의 권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A라고 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라고 하는 임대인이 있고 B라고 하는 임차인이 서로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B라고 하는 임차인이 C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임대차를 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전대라고 하는데요. A와 B만 있었을 경우에는 A는 임대인, B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런데 임대인 말고요. 임차인끼리 이것을 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이때 B의 지위는 임대인에서 전대인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고 C는 이것을 받는 전차인이라는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차인과 그러니까 전차인이 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전대차 하는 것을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 C라고 하는 전차인은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과정 없이 임대인한테 보고나 승낙이 없이 그냥 B가 C한테 전차를 줬을 경우에는요 C가 훗날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동의를 안 했을 때 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주장을 못한다. 그리고 주인이 나가라라고 했을 때 퇴거 명령을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부 전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사무실이 한 가게가 한 50평 되는데 그 중에 한 서너 평을 뭐 담배가게나 이런 조그만 걸로 임차인이 전대를 줬다.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을 요즘 많이 받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데 과연 주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어떤 조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요즘에 자주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올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요즘 은행권에서는요, 하도 이제 임대차를 하는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거나 아니면 다른 데 유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이런 임차권이 이제 채권인데 그것을요, 나중에 우리한테 반환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오거나 해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협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임차보증금이 채권이란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임차인한테 1억을 받고 전세를 내주는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1억을 받은 순간에 임대인은요, 채무자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억을 내준 그리고 나중에 훗날 만기 때 받아가야 될 임차인은요,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왔다. 그래서 제3자가 그 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채권을 제3자한테 임차인은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채권 양도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을 제3자한테 채권으로 양도를 했을 경우에 그 양도 사실은 임대인한테 통보가 되게 되고 임대인은요,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줄 때
그 채권에 대한 권한이 있는 제3자한테 그것을 내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개인적인 사채 관계에 있어서는요. 보증금도 하나의 채권으로서 제3자한테 매매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매수한 자가 임대인한테 그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에 들어갔을 때 유의하셔야 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황에 맞는 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또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또 다른 집에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른 돈으로 또 딴 집에 가면 이 집에 남아있는 권리를 못 지키는 게 아닐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또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돈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빼주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요, 그 돈을 빼서 나와야 되는데 빼서 나오질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거기에 눌러 살 수가 없고 빨리 나와야 되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요, 임차인은 만기가 지나고 나서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문구에도 나와 있지만 등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내가 2억을 내고 살고 있었다. 주인이 빼주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집에 채권으로서 2억 원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에 공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요. 아하, 당신이 정말로 못 받았군요.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빼갈 돈이 2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나게 되면 그것이 등기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훗날 임대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임차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집에 매매를 하거나 또 대출을 받을 때에 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요, 강력한 회수 조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 놓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짐을 빼고 나가 있어도 됩니다. 근데 짐을 다 빼지는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1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었다. 그런데 보증금 1억을 빼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나는 내고 있는 월차인 100만 원을 안 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례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혹은 상가 같은 경우에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월세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월세를 만약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오게 되면 퇴거를 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대계약 여러분들이 할 때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대계약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전차인으로서 나랑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이 주인인지 아니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확인은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등기부 등본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계약서도 써야 됩니다. 계약서는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인과 임차인이 쓰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과 내가 새로 들어가는 전차인으로서의 계약서, 이것은 바로 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대차 계약서 안에는요, 반드시 임대인의 허락이 있다라고 하는 인장을,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훗날 임대차 보호법상의 전차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전차인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대 건물에 대한 일부 전대는 가능하다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다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이라는 것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가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이면 만기가 도래를 하는데, 만기가 왔을 때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 사람도 그 계약의 존속이나 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된 날로부터 임차인은 언제라도 내가 나가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은 주장할 수가 없고요. 임차인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아니,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2년이 더 자동 연장이 된 것인데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면 못 빼주겠다. 그러나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퇴거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주인은 3개월 안에 그 보증금을 빼주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강화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임대인으로서는 불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명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요. 명시적 갱신은 뭐냐면 임대인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에 임차인을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라고 하는 과정을 명시적 갱신, 다시 말해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은요, 일단 임차인은 2년 동안 보장을 받게 되고 임대인으로서도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이 묵시적 갱신에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중도 해지권의 방어를 위해서 임대인은요,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